세미나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온라인하고 비대면 토론회를 병행하기 때문에 발제자 및 패널 등 사전 등록하신 분들께서는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에서 첫 번째로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 소개가 있고, 두 번째로 역세권 슈퍼블록에서 모아타운 등 재개발 도시계획 수법의 다양화에 대해서 발표가 되고, 그 다음 패널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비대면으로 참가하신 분이 질문이 있으시면 의견도 듣고자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의 김지호 팀장님, 그리고 도시표준연구소의 조영석 소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순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발제가 첫 번째로 제가 이제 간단 소개 이후에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김지호 팀장님이 첫 번째로 발제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조영석 소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30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이 약 50분 정도 예정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토론이 끝난 다음에는 약 20분 정도 질의응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하고 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 소개를 서울시 모아주택 개입팀의 김지호 팀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일단 제가 인사 말씀. 인사 말씀 먼저 하시고. 네. 제가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는 24년 첫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마 참석하신 이렇게 발제하신 분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아마 첫 세미나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앞에 한 번 더 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없으시죠? 첫 세미나가 잘 돼서 올해 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회장님도 사실은 오늘 참석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희 협회가 선거 중이에요. 새로운 임원단을. 그래서 부산에서 지금 합동 사전 그런 토론회가 있고 또 간담회도 있어서 아까 오전에 통화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될 수 있는 세미나가 잘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셨고, 아무쪼록 참석해 주신 분들 좋은 세미나로 잘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발표 제가 올려주시고요. 일단 앉아서 그냥 앉아서 편하시게 넘기고 이런 건 없고 여기 아까 포인트 좀 이따가 넘기는 도와주시는 분. 도와주시는 걸로 눌러주시는 네. 저희 협회 담당 전문가입니다. 맞춰서 잘 넘겨주시죠. AI 네, 그럼 팀장님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전략주택공급과의 모아주택계획팀장 김조입니다. 오늘 이 세미나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첫 번째 이제 이 모아타운, 모아주택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의 이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잘 아시다시피 저희 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도시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1980년도 재개발을 시작해서 2000년도 뉴타운, 그다음에 2010년도 재생사업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정비사업이 소규모 정비사업의 방식으로 또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이를 통해서 2018년도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전면 개정되고 그때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이 됩니다. 이 특례법은 이제 과거에 뉴타운이라든지 대규모 정비 사업이 안 되는 지역에 대한 수법으로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생겨났는데요. 그중에 이제 빈집 정비 사업, 자율주택,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이제 규모는 10,000제곱미터 이하에서 기존 주택 수, 그다음에 블록 단위, 그다음에 기존의 공동주택, 그다음에 역세권 지역을 개발하는 형식으로 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 4가지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지금 잘 사업은 진행은 안 되고 대부분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이제 21년 5월달에 처음 만들어지긴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실효성을 갖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2021년 2월 4일에 이제 정부 2사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라는 제도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이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 남발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좀 정비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계획의 범위를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을 좀 재생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고자 해서 이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소규모 정비 사업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가 도입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 안을 들여다 보면 기본적으로는 10만 제곱미터 미만의 노도 50% 이상인 저층 주거지에 신축 구축이 혼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들을 부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정비를 하고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기반 시설을 확보하는 이런 개념으로 처음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이제 재개발, 촉진 구역,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관리 지역 이렇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3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은 뭐냐? 그러니까 정비 계획은 하나의 구역이 사업 시행 구역이 돼서 거기에 기반 시설을 확보해서 나가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촉진지구는 이런 사업들을 모아서 좀 더 크게 하는 과거 이제 뉴타운이라고 불려졌죠.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지역들은 행위가 제한이 되고 사업 시행 구역별로 사업이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 그런 이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데 관리 지역이라는 거는 기존에 이제 신축 구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는 대신에 자유롭게 거기서 소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차이가 있어서 정비 사업과의 차이가 분명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앞단에 설명드린 정비 사업 토대로 해서 저희가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라는 서울시만의 정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다음. 처음에 이제 공약을 했던 거는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활성화시켜서 저층 주거지,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저층 주거지 주차난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이제 제안을 했던 거고요. 이런 초소형 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좀 바꿔보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취지는 소필지들을 모아서 공동 개발을 하면 주차장과 녹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지역들을 살펴보니까 서울시 저층 주거지 약 131km² 중에 약 87%가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무래도 소규모 정비 사업을 통해서 그런 주거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상지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저희가 처음에 검토를 했고요. 다음. 이런 지역들은 보시면 대부분 토지구역 정리 사업을 해서 도로의 여건은 협소하고 그다음 필지도 협소하기 때문에 결국 지어질 수 있는 건물의 형태는 다세대 다가구 빼이 없다. 그럼 이렇게 다가구 다세대가 지어지면 지어질수록 주차난과 녹지의 부족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검토하게 됐고요. 다음.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이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지 이런 교통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 그 재난에 대응에 취약한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근데 우리가 소득 기준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주거의 유형, 형태 이런 것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롭게 좀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다음.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 저층 주거지에 이런 다세대 다가구와 그다음에 고층 아파트의 이
고밀된 지역의 중간 단위에 좀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취지에서 이런 정비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모아타운이라는 거는 계획적 공동개발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가로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서 가로를 활성화시키고 그다음 부족한 주차장과 기본시설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건축의 품질을 좀 올려보자, 향상시켜보자는 취지에서 기본 요건을 만들게 됐고요.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은 법에서 만든 제도였고 이런 것들을 우리 서울시에서 어떻게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검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 도시계획적 수법이기 때문에 검토 범위가 필요하다. 그 10만 단위 이하에서의 검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를 통해서 그 도로의 체계, 교통,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그러니까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안에서의 계획이 필요하다. 그걸 저희가 모아타운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은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저희는 서울형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을 모아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규모나 형태, 규모나 이런 것들은 법적인 근거를 가져와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아타운은 이제 계획적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안에 이제 개별적으로 시행되는 사업 구역들, 그거를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으로 보면 검토 범위는 한 30,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모아주택은 2만 내에서 하는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들을 보시면 이제 큰 틀에서의 광역적 검토를 위해서 슈퍼블록 단위를 검토를 하고 그 검토를 통해서 기본 구상, 그러니까 도로의 체계, 기반시설, 보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제 모아타운을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음. 그래서 이 분홍색 경계가 이제 결과적으로 모아타운이 되는 거고요. 결국 이 모아타운 안에는 신축, 구축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시에 다 철거를 해서 개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기반시설을 어떻게 위치시키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필요한 곳, 정비가 필요한 것은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을 활용해서 블럭 단위 내지는 좀 더 크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필요하면 이제 뭐 개별적으로도 자율주택으로도 할 수 있게끔 다양성을 열어놓고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안에서 이런 소규모 정비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개발하고의 큰 차이는 재개발은 하나로 계획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안의 내용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은데 이 모아타운 안에 개발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그다음에 그리고 또 기반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계획의 치밀성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정비 사업을 활용하는 것을 이제 모아주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소규모 정비 사업의 특징은 빠르게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재개발이 보통 10년 이상 걸린다고 하면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5년 내외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한 반 정도의 기간을 줄일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가 모아주택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이 서울시만의 모아주택 사업 시행 계획 수립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지 면적, 적정 부지 면적, 주차장, 그다음에 배치 계획, 그다음에 가로 활성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의 가로들을 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가로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층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그 오픈 스페이스들, 대지하는 공지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통합시민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관리계획 수립 범위고 그 안에 이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소규모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들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 요건, 규모를 좀 키울 수 있게끔 한다든지, 그다음에 개별적인 노후 요건을 완화해주고, 그다음에 기존의 가로주택의 층수 제한 부분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지를 해서 높이를 올려줄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계획적인 부분과 사업적인 부분 동시에 만족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그 기본적인 요건 이런 걸 이런 것에 덧붙여서 도시계획적 수법을 많이 활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결국은 사업 구역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지하를 통합해서 활용한다든지 이런 도시계획적 수법을 통해서 활용하는데요.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이 건축 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도로의 폐지되는 도로를 다시 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이체 결정 이런 도시계획 수법들을 활용을 해서 사업의 여건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별건축구역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해서 이 건축 계획을 할 때 이 소규모 부지의 그 대지만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부지들을 하나의 대지로 보고 설계를 할 수 있게끔 벤치 계획이나 어떤 인동강경 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블록 가로에 대응하는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특별건축구역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보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공에서 좀 지원을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절차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모아타운을 선정해서 이제 그 선정된 모아타운 내에서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진행을 되는데요. 선정은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주민이 제안해서 선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선정이 되면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공람이라든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리계획을 승인 고시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완화되는 조항들을 적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아주택은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방식이기 때문에 추진이 없이 바로 조합 설립인가 통합심의, 그다음 사업시행인가를 이후 바로 2주 착공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왼쪽은 기존에 있던 그 법에서 완화됐던 그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좀 정리해 놓은 거고 우측은 저희가 그 관련 조례를 한 6, 7번 정도를 바꿔서 완화해 줬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큰 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노후도, 경관요소 이런 걸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서도 정비를 할 수 있게끔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적률 완화. 또 하나는 이제 세입자에 대한 손실 보상 기준을 저희가 조례에다 좀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소규모 정비 사업은 손실 보상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장래적으로 이게 이주 단계에서 갈등을 분명히 초래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손실 보상 기준을 만들어서 손실 보상하게 되면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그런 기준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층수 기준 완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통합 심의를 할 수 있는 그 기준을 저희가 조례에 별도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도적인 부분인데 저희가 그동안 이런 그 인센티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상지 선정에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모 방식을 좀 개선한 사항이 되겠는데요. 수시 공모로 전환하면서 이제 동의 요건, 그다음에 주민 설명회 이게 법적으로는 동의 요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관리계획 수립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 간 갈등, 그다음에 안내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동의 요건과 주민 설명회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그다음에 코디네이터. 이 현장에 이제 모아타운 안에 현장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현장 지원단이라는 걸 운영해서 이 안에 이제 분야별 코디네이터들이 가서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모아타운이 개별적으로 민간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시범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 모아타운 전체를 관리하면서 관리 계획의 질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조합의 어떤 그 지원을 통해서 조합이 신속하게 설립될 수 있게끔 하는 시범 사업을 저희가 6개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장래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이 많이 좀 활성화돼서 공공에서 좀 관리가 돼야 주민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줄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관리 계획이 수립이 돼서 고시가 돼야
이제 그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이 상당히 좀 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지정 방식이라는 걸 도입을 해서 과연 모아타운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안에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관리 계획을 구체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선지정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이제 조합이 여러 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 사무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비를 좀 관리비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도 저희가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이 장래적으로 이제 완성이 되면 그 안에 다양한 시설, 공간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런 공간들을 누가 관리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그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 방안이 만들어지면 이제 법제화도 시키고 실제 이 단지가 개발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을 텐데 그럼 안 되는 주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완료된 이 공간들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아이디어를 지금 만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성과를 보시면 모아타운은 현재 81곳이 선정이 됐고 모아주택은 120개에서 19,600세대 정도가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서 추진되고 있어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좀 보여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계획 수립한 사례를 두 가지만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서울시에서 이 관리계획 수립 지침이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국토부에서 만든 그 관리계획 지침이 있고 그걸 좀 더 저희만의 버전으로 해서 만든 건데 차이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슈퍼블록 단위의 현황 분석과 기초조사 기본 구상을 갖고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는 거 이게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모아타운 운영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게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강북구 번동 첫 번째 사례인데요. 대상지 선정이 22년 1월 달에 선정됐고 지금 현재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가 돼서 작년 7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지금 2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슈퍼블록을 통해서 전반적인 도로, 교통, 그다음에 기반시설 계획을 검토를 했고요. 다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모아타운 안에 있는 이 도로의 확폭이라든지 커뮤니티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다음에 배치 뭐 이런 것들을 관리 계획을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런 그 특별 건축을 적용해서 스카이라인도 다양하게 들어가고 가로에 대응하는 배치 계획도 담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그다음에 도로의 폭원, 그다음에 커뮤니티 가로. 이 커뮤니티 이 5개의 블럭이 각각 다른 사업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화롭게 배치하고 그런 용도들을 시너지 있게 활용하냐가 가장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들을 집중해서 배치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하는 이렇게 한 3개 구역, 2개 구역을 통합을 해서 지하 주차장의 그 활용도를 높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우이천을 어떻게 접근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어떤 오픈 스페이스와 용도들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정존의 모습이고요. 다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관리 계획을 통해서 이런 배치 계획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분홍색으로 보이시는 부분들이 이제 개방형 공동시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집적을 시켜서 주변 지역 사람들도 그런 공동이용 시설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걸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그다음 중랑구 원목동 사례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대산이 선정이 22년 1월 달이 돼서 모아타운 지정이 됐고 현재는 통합 심의를 받으려고 구체적인 설계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슈퍼블록 단위의 검토를 통해서 주가로 그다음에 커뮤니티 가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지하 주차장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 그다음에 필요한 공원이나 거점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그
그런 그 주가로 보행가로를 통해서 커뮤니티 가로, 그러니까 주변에 이 시장이 전통 시장이 밑에 있습니다. 동원 시장이라고 동원 시장과 연결되는 어떤 보행 공간, 활성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했고요. 다음. 그래서 이게 종전의 모습이고, 다음. 이 배치 계획을 보시면 저희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모아타운 안에 있는 그 개발이 되는 지역, 그다음에 시장을 주변으로 해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이게 극명하게 이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 사업하는 부분과 어떻게 연계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로의 성격을 분석해서 이 퍼블릭한 공간, 그다음에 프라이빗한 공간, 그다음에 세미 퍼블릭 이런 공간들을 저희 공간의 위계를 좀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별로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주변에서는 그 개방성을 확보하는 정도의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거 특히 주변 지역과 시장하고 연계되는 부분의 지원 시설, 그다음에 주변이 전개 안 되는 부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스터디를 해서 이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배치 계획을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다음 이 4개의 블럭의 소규모 정비 사업이 하나의 단지의 시너지를 효과를 내면서 주변 지역에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정도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도시 최근 연구소의 조영석 수장님이 슈퍼블럭에서 모아타운 등 재개발 도시기 기법의 다양한 에 대해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제를 다 듣고서 나중에 토론회 진행하신 거죠? 예, 예. 그 21년도에 이제 그 관리지역이라는 수법이 이제 제시가 돼놓고 제가 서울을 좀 연구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 유심히 한 3년을 지켜봐 왔는데 많은 갈등과 충돌 그리고 오해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쟁점을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모아타운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역세권만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슈퍼블록 단위에서 뭔가 그 이끌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안을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제가 부딪히면서 안타까운 일들 많이 겪어서요. 그런 사례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해주세요. 네, 그다음 시장 상황을 먼저 제가 좀 진단할 필요가 있어. 주택 공급 부족의 이제 대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게 좀 보여지지만 서울이 많을 때는 17만 개까지 인허가를 냈는데 23년도가 18,000개에서 2만 개 정도로 이제 떨어질 것 같고 24년도에는 15,000개까지 인허가량이 떨어지면서 인허가량 자체가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시장 자체가 거의 마비 질식 상태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주택의 멸실도 조심해야 되고 공급 상황에 대한 그 깊은 관심들을 좀 가져야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인허가량이 9만 개 평균 되다가 2만 개 밑으로 내오면서 4~5배가 이제 줄어드는 이 상황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실제 착공량도 보면 제가 10월 말 통계 가지고 12월까지 추산해서 간 게 18,700개인데요. IMF 때 31,000개 정도로 착공이 줄었었습니다. 그 IMF의 절반 수준에 달하는 그 착공 중단 사태가 예상이 되고 이 착공이 이렇게 줄면서 2028년, 2029년까지 서울의 입주량이 35,000개 정도 돼서 서울의 입주량이 한 9만 개 정도였는데 35,000개로 한 5, 6년 동안 3분의 1 토막이 나는 주택 공급 상황이 예상이 되고 이거는 서울시가 이때까지 겪어보지 못한 유례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마 재개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사를 가는 사람들이 서울로 이사 가기는 어려울 거다. 경기도로 다 이사를 가는 상황이 대란이 일어나는 과정이 5, 6년 동안 불을 보듯이 뻔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2030 신도시 3기 신도시가 입주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전쟁 같은 상황이 서울시에 맞닥뜨려질 것이다. 이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다음 서울의 주택 수요 공급 상황이 계속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 부족한 상태로 달려오다가 매년 4만 개, 5만 개씩 부족한 상황에서 3만 가구씩 쫓겨나다가 이제 한 7, 8만 가구씩 쫓겨나는
그러다 보면 서울에서 안 쫓겨나가기 위해서 굉장한 부작용들이 발생하고 또 잼이 걸리는 뭐 가격이 상승한다든가 전세가격 이런 일들이 예상이 되고요. 서울시 수급지수가 이제 80%대로 이제 떨어지는 심각한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뭐 경기도도 그렇다고 그러면 좋은 조건이냐 그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동산 토지 가격이 갑자기 폭등하면서 사업 타당성이 이제 없어지게 되니까 공급이 중단되는 이런 현상이 경기도도 거의 택지 개발 위주로 주택 공급이 되지 시장 자체는 재개발 시장도 마비가 오고 있고요. 인천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검단 시설 때문에 과잉 공급이 됐지만 거의 뭐 균형점을 향해서 가는 이런 상황이 향후 5, 6년간 지속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 수급 상황이 이제 급격하게 되고 이게 이제 재개발 침체와 같이 맞물리면서 이런 새로운 상황들이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들이 올 것 같다. 판단이 있습니다. 그다음 멸실량이 그 2011년 경에는 2만 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정됐었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는 2017년 상황에서 이제 5만 개씩 이렇게 부서지면서 이것이 이제 주택 대란으로 이어지고 가격 폭등으로 나타났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3만 3천 개 정도의 주택 멸실이 되다가 최근에 이제 주택 멸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공급을 하는 방안들이 제시되면서 자칫하면 이제 멸실이 5만 개, 7만 개. 그래서 주택 공급이 최악으로 공급이 마비되는 상황에서 주택 멸실은 최대한으로 늘어나는 이런 악조건들이 두 개가 만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신호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객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변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주택의 좀 건축 연령별 재고를 보면 2024년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데이터를 추정을 했는데요. 1999년 이전, 그러니까 소위 이제 단지야, 다가구 빌라가 성행했던 2000년대 초반 그 이전이 이제 1999년 이전까지가 200만 호고 2000년 이후가 이제 200만 호가 조금 넘는 210만 호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반인데요. 30년 이상 된 주택이 대략 180만 개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서울의 주택의 30년 이상 된 주택 180만 개를 자유롭게 부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이 멸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특히 1990년에서 99년까지 그러니까 우리 반지하 빌라가 많이 공급되던 시절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1년에 13만 개씩 됐었고요. 아파트 5만 개를 빼면 매년 8, 9만 개 정도의 반지하 빌라, 다가구, 다세대 빌라들이 대량으로 공급됐었습니다. 주차도 불편하고 했던 이 반지하 빌라가 대량으로 멸실될 경우에 1년에 8, 9만 개씩 공급되던 반지하 빌라가 멸실되면 서울에서 감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래서 90년, 99년 사이에 공급된 주택에 대한 멸실 문제고 대단히 중요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향후에 대략 살펴봐도 5만 개에서 6, 7만 개가 부서지게 될 텐데 그 주택 공급량은 3, 4만 개가 되고 서울의 가구 증가량은 5만 가구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택 부족의 대란 방지와 재개발 정책의 철저한 재정리 이런 관점에서 이렇게 안을 제시를 해봤고요. 그래서 모아타운과 역세권 사업의 공존과 다각화 적극적 두 가지 수법의 결합이 서울의 재정비의 대안이 될 것이고요. 모아타운을 통한 적극적인 종상향이나 영세 주민들의 분담금을 최소화시키는 이러한 정책이 주택 정책과 별개로 서민 정책으로 또는 주거 정책으로 매우 강조되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특히 다가구 빌라들이 반지하 빌라들이 대부분 250% 용적률을 찾았더라고요. 지하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서지면 200%가 돼버리니까 오히려 용적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있게 되고요. 부서질 수도 없고 안 부서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3중 주거지 1.2배수까지 올리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됐던 것 같은데요. 360%까지를 통해서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대책도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가 재개발을 5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가지고 A급, B급, C급, D급을 나눠봤어요. 실제로 실전에서 한 몇십 개 프로젝트들 중심으로 해보니까 유형화가 되는데요.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보면 적자 사업,
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왜냐하면 조합원 분양가는 낮게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고급 주택을 짓다 보니까 그 원주민들이 쫓겨나고 실제로는 그 비례율이 90% 이하로 되게 되고 분당 25평 분담금이 4, 5억에 이제 해당하게 되어 있고요. 역세권 시프트는 최근에 공사비가 올라가고 그 지하를 많이 파괴되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 용적률을 올려준 효과보다 비용이 증가하는 효과가 더 나타나면서 대략 비례율 100% 내외 90에서 110% 정도가 되겠고 소규모 재개발이 이제 110%에서 130% 비례율, 모아타운이 130에서 150%의 비례율,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150% 이상 이렇게 돼서 주민 분담금을 보면 역세권 활성화 사업은 주민 분담금이 거의 없거나 몇 천만 원대, 그리고 모아타운은 1, 2억 정도로 주민이 감내할 수준, 그리고 이제 모아주택이나 이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이 2, 3억 수준, 그리고 역세권 시프트가 3, 4억 수준, 대규모 재개발 4, 5억 수준. 이래서 실제로 주민들 분담금이 저게 이제 2, 3억이 넘어가면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이런 상황에 부딪히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아타운과 역세권 특례 사업이 결합되는 것이 서민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대부분 사업성이 나빠지는 이유가 신축 빌라가 많고 장기적인 개발이 되고 빌라 비중이 높고 일반 분양 비중이 적고 이렇게 됐을 때는 주민들한테 거의 분담금이 예외 없이 3억에서 5억이 이제 발생하는 이런 상황들이 돼서 특히나 이제 신축 빌라는 구축 빌라에 비해 가지고 감정 금액이 3배까지 비싸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그리고 단독주택에 비해서 이제 빌라들이 땅값이 이제 비싸게 평가가 되고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 입장에서는 신축 빌라가 자기 땅값보다 3배 정도를 보상을 더 많이 받게 돼요. 이러다 보니까 주민 갈등의 요인이 되고 그래서 빌라 주민들은 새 빌라인데도 부수고 옆에 단독주택 부지를 합병하려고 노력하고 단독주택 부지는 새 빌라하고는 같이 안 하려고 하고 이 재산상의 이익이 수억 원 평생 번 돈에 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갈등이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아까 있었던 12가지 정도의 이제 재개발 수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아까 어저께 발표된 민간 도시복합 특례 공를 포함해 가지고 그 도시정비용 재개발, 역세권 활성화,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에 뭐 모아타운 이런 것들이 혼합이 잘 돼서 그 분담금이 최소화되고 도시가 개선되는 그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중에 자료를 대체하고 실전 분석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 제가 성북구에 이제 성북 1구역이라고 하는 재개발 지역이 한성대역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공공재개발로 가는데 비례율이 100%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좋은 위치가 바로 한 몇 발짝만 가면 이제 백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제 비례율 100%는 굉장히 열악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철역에서 저 350m를 근 게 저렇게 역세권 초역세권에 이제 가깝게 돼 있는 거고 성북문화원도 4,000제곱이라는 공공부지가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이원화시키면 저렇게 공공재개발 또는 모아타운으로 가고 뒤에를 앞에는 역세권 활성화나 복합개발로 갔을 때 주민들의 분담금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데 획일적인 공공재개발 수법만 가지고 가다 보니까 소극적인 저렇게 되더라 하는 거고 성북구에서 이제 성북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뭐 상당히 뭐 영상지능센터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니까 복지센터들을 많이 늦게 하고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재개발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번 넣어봤고 두 번째로 이건 유명한 사건인데 그 다음 페이지 모델 2입니다. 선유도역 아니 신목동역이라고 보면 저렇게 최근에 저렇게 빌라가 많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저 빌라를 다 부수고 대규모 한강변 보이는 고층 아파트를 짓겠다는 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기 물건처럼 저렇게 돌아다니는 게 있는데요. 십몇 년째 수많은 사람들이 저 새 집을 다 부수고 초고층을 지려고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일부가 저렇게 시뻘건색으로 해서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면 자율주택 규모로 조그맣게 네 세대 정도 단독주택 4가구 정도가 합쳐서 지면 되겠고 자율주택은 거의 뭐 서울에서 1% 2%도 안 될 정도 자율주택에 해당되는 지역이 다
그 규정에 벗어나기 때문에 도시환경지역이나 뭐 지구단위 구역만 자율주택이 되잖아요. 근데 모아타운이 된다 그러면 저렇게 특별하게 그 오래된 주택들은 자율주택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곳은 소규모 재개발이나 역세권에 가까우니까요. 모아주택 또는 로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저렇게 신축 구축이 전형적으로 혼재된 지역에서 모아타운이 아주 썩은 데만 도려내는 형태가 되면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사례로 또 넣어봤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월곡동 미아상거리인데요. 강북에서 제일 발달된 데가 미아상거리입니다. 백화점도 3개가 있고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렇게 있고 해서 그런데 모든 점포들이 보면 다 열악한 10평, 20평짜리 이런 술집만 있고 열악합니다. 근데 그 업무타운이 조성되거나 강북의 거점으로 만들기에는 뭐 강남 가는 저 고속화도로도 있고 그래서 저 지역이 월곡동 지역이 대부분 저렇게 슬럼화가 돼 있는데 이번에 동북선 전철역이 생기면 업무타운으로 해서 역세권 지역은 좀 지역에 필요한 적극적인 개발이 되고 뒤쪽은 주택 위주로 돼서 주택 재개발과 도시 재개발이 그러니까 상업 업무 기능들이 혼재되면 좋겠는데 지금은 이제 주택 재개발만 진행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뭐 잘 아는 지역에서 한번 추천을 해서 넣어봤고요. 그다음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그 노후도가 심한 지역입니다. 근데 그 역세권 기능과 주택 재개발 기능이 결합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한번 넣어봤고요. 그다음 여기는 이제 청량리 경동시장 뒤쪽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여기는 중공업 지역입니다. 창동 중공업 지역인데 중공업 지역이 사실은 이제 공장 기능은 거의 없고 신축 빌라와 저 이제 오래된 빌라들이 저렇게 있는데 중공업 지역이 일조권이 없는 만큼 좀 적극적인 그 재개발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러면서도 서울의 소중한 특히 강북의 소중한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일자리 기능이나 산업 기능이 대단히 부족한데 그런 것들이 좀 산업형 특례가 그 모아타운과 좀 결합이 돼서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안을 넣어봤습니다. 그다음은요. 요건 이제 경동시장 바로 뒤편인데 유명한 재개발 지구들이 있고 경동시장을 배후로 서포트할 수 있는 주거단지들이 있는데 이 청량이라는 참 서울에서 몇 손가락에 드는 이 부도심 지역인데 오직 주택 재개발만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특히 경동시장이 60년이 돼서 그 서울의 저 송파의 우리 가락시장하고 규모는 비슷합니다. 15만 평 규모가 되는데 저게 60년 동안 이제 어떻게 거듭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차는 어마어마하게 막히고 현대화는 되지 않고 있고 뭐 냉장고도 잘 없고 이런 상황에서 저걸 단순 주택 재개발만 하면 되겠느냐. 산업 부도심 특례로 또는 이제 산업 특례로 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모아타운이 이렇게 진행될 때 좀 적극적인 결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양천구인데 비행장이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신월동 전체가 저층 지역이고요. 신정동까지 이제 항공 그 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조층지가 몰려 있는 곳이 이제 양천 서부고요. 양천 동부는 이제 아주 고급 아파트로 이제 되어 있는 그래서 지역 자체가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다음 페이지 그래서 신월동에 대해서 누가 좀 대안을 지역 내에서 제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한번 접촉을 많이 해봤는데 한쪽에서는 LH의 공공재개발, 한쪽에서는 모아주택, 한쪽에서는 신통기. 근데 신통기구로 가니까 분담금은 굉장히 많이 내게 되고요. 공공재개발은 동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10년이 걸릴지 그 이상이 걸릴지 모르겠고 동네는 거의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주민들은 모아타운으로 이제 구청에서는 이제 요구를 하는데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줘야 된다고 모아타운을 거부하고 하다 보니까 사업은 안 되고 집은 무너지고. 근데 실제 모아타운으로 가면 분담금이 한 1, 2억 또는 1억 내외가 되고요. 공공 재개발이 되면 3, 4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주민들은 자꾸 누가 투기적으로 선동을 하니까 대규모 아파트로 가서 고급 아파트로 가려 그러고 실제 이제 원주민들은 거기 들어갈 사람이 거의 없거나 이제 노인들이니까 수입이 없는 사람들인데 3, 4억 분담금을 냈을 때 그 은행 이자가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고요. 그 밑에는 전부 이제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요.
그래서 좀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런 혼합된 개발 수법들이 좀 조화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신정역인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목동역이 돼가지고 신도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주민들 간에 지금 전쟁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전철역 앞에 큰 도로변은 그 고밀도로에서 역세권 활성화로 가려고 그러고 밑에는 역세권 시프트로 가려고 그럽니다. 둘 다 용적률을 높이려고 그러는데 항공 고도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높이는 못 올라가고요. 25층, 28층 이렇게 올라가는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으로 가면 참 좋을 것을 저 역세권 시프트로 가게 되면서 오히려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는 이런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부담 되지 않고 네, 좀 심화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노후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과 노후도가 낮은 지역, 특히 이면도로부는요. 신축 빌라가 많아서 노후도가 39%, 40% 이런 40%밖에 노후도가 안 나오는 지역 전체를 갖다 철거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목동 14단지 다음으로 목동 15단지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주민을 좀 선동하면서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가 되면 2천만 원짜리 빌라가 7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되는 걸로 알고 이제 이렇게 특이붐이 이제 일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다음 보여주시죠. 여기를 보시면 신축 10년 안 된 10년 이하의 그 노후도가 그 15% 이상인 지역입니다. 근데 이 규정이 의미가 없는 게 세월이 흘러가면 10년 이내의 주택은 없어집니다. 그렇죠? 뭐 5년은 그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도 쓰지 않는데 이미 이제 10년 이내에 15% 이상의 신축 빌라가 있는 지역이 6개, 7개나 되는데 그 의미 없는 규정 때문에 10년이 지나가면 이제 그런 규정은 없게 되고 근데 노후도가 상당히 그 신축 빌라가 많은 지역을 부수게 되니까 이제 분담금이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요. 빌라와 단독주택의 갈등이 있게 되고 구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노후도가 높은 지역과 안 높은 지역이 그리고 개발 수법이 저 거대하게 도로가 가로 세로로 네 줄 해서 저 도로를 다 없애고 하나의 슈퍼블럭 전체를 지금 아파트 단지로 해서 5천 세대를 지금 만들겠다 이러고 하니까 주민들은 이제 현혹이 돼 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분담금이 거의 4억 정도가 이제 돼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이 빌라 주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빚 없는 사람이 갑자기 4억 해가지고 이자만 200만 원 원리금 상환까지 300만 원을 이제 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미래에 나타날 갈등 지역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 어떤 지역은 빌라가 밀집돼 있어서 11평, 10평밖에 안 돼요. 평균 그 주민들이 가진 땅이 어떤 땅은 또 25평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서로 조화롭지 못한 요소들이 혼재되어 있고 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른 이런 것들을 무리하게 통합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전면 철거를 하다 보니까 고비용 저율 구조로 빠지게 되는 사례를 우리가 나열해봤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소규모 재개발파, 모아타운파, 그다음에 역세권 활성화파 또는 그 역세권 시프트파. 그 역세권 시프트가 전체 주민들의 대규모 단지를 해서 이제 그 서울시에다가 제안을 했는데 역세권 시프트로 했는데 실제로 분담금 수준을 얘기 안 하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될 것이고요.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큰 쟁점처럼 되는데 5천 세대를 짓게 되는데요. 공공임대를 2천 세대 넣게 되고 조합원 분양이 1,800세대가 돼서 실제 일반 분양이 1,200세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일반 분양해가지고 건축비 조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분담금이 굉장히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고 주민 간 갈등이 심각해질 걸로 봐서 제가 좀 분석자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화롭게 간다면 역 앞에는 역세권 활성화로 가고 역세권 활성화도 2차, 3차로 가면 양천 서구의 관문이자 거점이기 환승 거점이기 때문에 여기가 역세권 활성화로서 복지시설이나 활성화 편익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고 뒷부분은 모아타운으로 가고 특히 신축 빌라가 많은 데는 자유주택으로 가고 전체적으로 노후도가 높은 데는 모아주택, 가로주택으로 가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전철역 가까운 데는 소규모 재개발로 가고 이런 것들이 혼합적으로 잘 섞여 있다면 참 바람직하겠는데 지금 같은 건 획일적으로 그 전면 철거로 가겠다고 하니까 이제 미래에 이제 주민들이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부작용이 심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서민 주거 위기의 시대다.
주택은 공급되지 않고 부서지긴 할 거고 분담금은 극도로 높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없던 빚이 갑자기 생겨서 노후가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거고 그럼 결국은 서울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소규모 특례와 역세권 특례를 잘 결합해서 저비용의 재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자칫하면 고비용의 재개발이 되고요. 그래서 은평구 같은 데가 지금 분담금이 6억까지 올라가게 되고 너무 고급으로 가게 되는 경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주택이 좀 강조됐으면 좋겠다. 썩은 데만 도려내는 그래서 노후구역만 신축 열심을 최소화하는 자유주택이 강조가 되고 소규모 블록단위 정비여서 모아타운이나 이제 도시정비 재개발이 조화롭게 주변과 됐으면 좋겠고요. 대규모 재개발이 배제되고 모아타운이 이걸 물려받아서 그런 분담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기대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상복합형 재개발에서 역세권 활성화나 어제 발표된 이제 공공도시복합 개발, 민간 도시복합 개발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그, 그 도시 인프라 기능을 담당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정 용적률이 이제 필요한데요. 실제로 보니까 250% 정도의 재개발은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나게 되고요. 300%에서 360%가 돼야 주민들 분담금이 1억 내외가 되면서 실제로 견딜 수 있는 규모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통한 서민들의 분담금이 최소화되는 그런 도시계획 수법, 그다음에 역세권과 특정 지역들은 좀 더 적극적인 개발 수법들이 공존하는 모아타운과 이래서 슈퍼블록에서 이런 기능들을 분배하고 개발 수법도 다양화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최적화시키는 각 구역 특성에 맞게 최적화시키는 이러한 재개발 수법이 기존에 지금 있는 획일적인 재개발 수법을 좀 대체하는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 발제와 쟁점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예. 아주 충실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현재 정책 소개를 해주신 김지호 팀장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모아타운도 재개발 도시계획 관련 사례를 사회 경제적, 윤리적 측면에서 다양하게 소개해 주신 조윤석 소장님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저희 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 토론회의 취지를 말씀드리면은 건축 도시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담론을 나누고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도시재생위원회가 주관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회를 위해서 패널로 참석해 주신 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북구에서 총괄계획가, 모아타운 총괄계획가로도 활동하시고 다양한 연구와 실무를 진행하시고 있는 중앙대학교 배용구 교수님께서 오늘 자장으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H 토지주택연구원 권혁삼 연구위원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조중현 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송재민 부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회적 기업 두꺼비 하우징 김미정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강상건축 소성한 전무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네, 그럼 제가 사회를 맡은 저는 오주형입니다. 그럼 이제 토론회가 시작되면서 좌장을 맡으신 중앙대학교 배용구 교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마 온라인에 계신 분들 아마 많이 참석해 주신 것 같은데요. 대단히 반갑고요. 연초에 같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 또 토론을 하기 위해서 귀한 시간 내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두 분의 발제 정말 잘 들은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도시 재생의 한계를 극복하는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해 오고 있는데요. 아마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게 이 모아타운의 주제인 것 같습니다. 대규모 재개발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바람직한 도시의 지속 가능한 신축 주택 공급과 그리고 주민의 지속 가능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그런 방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으로 서울시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제안해 주신 우리 그 소규모주택 관리 지역을 잘 활용해서 만들어낸 새로운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이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두 분 발제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김주호 팀장님께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정책의 시작과 그리고 현재 진행 상황까지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발제해 주신 슈퍼블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법을 결합해서 좀 더 이 모아타운의 어떤 성능을 개선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아마 오늘 50분 정도 시간이 허락이 돼 있는데요. 근데 아마 15분 정도 이게 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저희가 컴팩트하게 운영해서 최대한 한 40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좀 아끼는 측면에서 우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마 채팅창 같은 걸 이용해서 미리 질문 사항을 좀 주시면은 우리 요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좀 이렇게 일괄적으로 좀 소개를 해서 우리 나중에 그 토론하는데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좀 참고해서 질의사항 있으면은 미리미리 메모를 해주시거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먼저 지정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정 토론은 꽤 많은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아마 모아타운의 관심만큼 토론자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순서를 아무래도 현장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토론회를 주관해 주시고 계시는 건축가협회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간단하게 좀 종합 정리 좀 해주시는 걸로 하시고요. 제일 처음은 아무래도 이런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정비 사업에 정말 실무적으로 제도가 없을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우리 그 두꺼비 하우징의 김미정 대표님이 첫 번째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송재민 부회장님께서 두 번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간산건축의 소성한 전무님 세 번째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호건축의 도시연구소장님으로 계시는 여기 성함이 안 적혀 있어요. 죄송합니다. 오주형입니다. 예, 오지영 사회 같이 보고 계시는데요. 예. 예, 그래도 토론자로서 말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우리 제도 개선 국토부하고 해서 제도 개선도 아마 얼마 전에 끝내서 법제 통과까지 시킨 걸로 얘기 들었는데요. 그런 오늘 나온 얘기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방향까지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토론을 좀 온라인이라든지 플로어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발제 두 분 의견 듣고 종합해서 마무리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김미정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아무래도 많지 않다 보니까 한 5분 정도를 맥시멈이라고 생각하시고 짧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잠깐만 예. 혹시 제가 예. 중간에 의견 하나만 예, 말씀해 주시죠. 제시했는데 이게 보통 저희가 이런 세미나 가면 이게 패널로 나와서 이렇게 발표를 한번 하면 다시 그걸로 끝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이 토론자들이 나와서 그냥 뭐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끝나고 말기 때문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이렇게 사이클을 좀 돌려줘서 그러면 더 짧게. 듣고 받고 하는 식으로 좀 해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예, 시간 부분은 그러시면은 뭐 그 방법을 감안해서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3분 이내로
말씀을 한번 해주시고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는 좀 약간 난상 토론처럼 진행하는 형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을 더 줄여서 2분 30초 내외로 우선 핵심 위주로 말씀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김 대표님부터. 안녕하세요. 저 최근에 강북구 미아동의 자유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해서 애초에 24호 주택을 40년 된 연립주택이었는데요. 연립단지였는데 73호 청년 신혼부부 주택으로 공급을 해서 완성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이제 이를테면 인정제도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생활문화 인프라하고 같이 공영주차장이나 뭐 여러 가지 동네에 필요한 시설들을 같이 기획해서 넣는 걸로 처음에 출발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질문이 두 개가 있는데 네. 하나는 서울시에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이제 강북구에 할 때도 그런 고민이 있어요. 이게 단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주택은 공급이 되는데 어쨌든 도시 정비 수단이잖아요. 도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 같은 것들 저희가 한때 이제 파리의 10분 도시 이런 것들 좀 이를테면은 우리 서울이 어떤 도시로 4만 불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어떤 도시로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사실 뭐 공원, 학교 이런 기반 시설하고 같이 고려돼서 공급이 되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 사례를 봤을 때는 모아타운 사례를 봤을 때는 주택은 정비되는데 이를테면 뭐 커뮤니티 가로 정도인 것 같고 그런 도시의 생활문화 인프라하고 어떻게 고려돼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모아타운에 반영되고 있는지가 되게 궁금해서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가지고 이런 게 하나 있고요. 하나 도영석 소장님께 질문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 사업에서 분담금 관련인데요. 모아타운 분담금이 1, 2억이고 대규모 재개발할 때 훨씬 높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분담금이 사실 높은 게 이를테면은 수익성을 비율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고 대체로 인가 사업 승인 나고 이제 가처분 하기 전에 비례율을 한 90% 정도에서 정리하다가 마지막에 일반 분양분에서 회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노어타운은 지금 되게 비율이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분담금이 낮다는 거는. 그러면은 건축비는 비슷할 거니까 조건이 감정평가가 높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감정평은 같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일반 분양 가격이 높던가 아니면은 일반 분양분이 많던가 그래서 그 가격이 회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분담금이 낮을 수 있는가 그거 하고 이를테면 이제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산 가치 관련해서 이를테면 소규모 아파트 대비 소규모 단지잖아요. 그럴 때 후에 준공 후에 자산 가치가 아파트 대비해서 이게 높거나 낮음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비례율이나 분담금이 정리될 것 같은데 이제 계산하신 거에 대해서 궁금함이 좀 있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무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으니까 부분 과제자께서 나중에 얘기할 때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송재민 부서장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현장에서 주민분들하고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들을 좀 이끌어가는 민간 업체다 보니까 뭐 이제 큰 정책에 따라서 어떤 정해져 있는 대로 좀 주민분들도 응해야 될 텐데 워낙에 목소리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업체 입장에서는 그런 목소리들을 좀 대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이제 모아타운이나 모아주택이 현재 서울 시내에 한 200개가 조금 넘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관에서 주도하는 관리 계획보다 주민 제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엔 주민들이 합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초기 원동력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사업의 성패는 초기에 사업비가 어떻게 확보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도 이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뭐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그런 초기 비용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셔서 좀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고요. 저희가 또 잠깐 또 얘기하면 계획을 하다 보면 지금 팀장님께서 이제 선 사례를 좀 설명해 주셨는데 언동이나 면목동 같은 경우는 나름 가로가 좀 잘 정비되어 있는 노후 지역입니다. 근데 그 외에 소규모 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 도로망이 거의 협소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소규모 재개발을 하기 위한 취지보다도 주민들은 결국에 사업 규모를 키우고 싶어하고 대단지를 원하다 보니까 폐도에 대한 부분들이 늘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번동이나 요 면목동은 좀 더 적극적으로 폐도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을 좀 반영했던 것 같고 그 외에 다른 사업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통과되는 그 도로에 대한 폐도가 전반적인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좀 더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초기 비용 부분하고 여러 가지 폐도 이슈 이런 게 좀 질문 겸해서 토론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음 우리 호신기소 소장님. 제가 네. 안녕하세요. 간사건축 소상원장. 예. 그럼 저는 좀 건축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뭐 사업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 뭐 주민 간의 합의도 필요하고, 근데 일단은 사업이 추진돼서 간다고 봤을 때 정리되는 것이 보통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조그만 부지들이 큰 그 그 구역 안에서 정리가 되면서 가로가 만들어지고 블록형으로 이제 나눠져요. 그다음에 생기는 게 이제 조경 녹지라든지 그런 공공공간들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개발을 하게 되면 보통 용적률은 아무래도 일반 주거지역 200에서 300 이상 가게 되니까 아무래도 고밀화되겠죠. 그래서 저층부가 만들어지고 주거는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중정형 되게 좀 획일적인 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속하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형태가 거의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관점은 뭐냐면, 어차피 집이라는 것과 이제 한번 정리가 돼서 그동안도 이 생길 때 몇십 년이 걸렸잖아요. 그게 정리가 돼서 새로운 이제 단지들이 만들어질 때 이것도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봤을 때는 30년에서 50년 이상 갈 텐데, 그러면 그렇게 해서 획일적으로도 만들어지면 또 그거에 따른 문제가 생길 테니, 그러니까 애초에 저는 이제 이런 걸 발제하고 싶습니다. 그 도시계획법에서 어차피 시설 대 시설은 중복 결정이고, 이런 거에다가 적용시킬 때는 입체 결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설은 시설대로 되고, 거기에 비시설인 건축 관점에서 할 때 좀 더 이거를 완화시켜주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보통 이제 녹지는 그 저층부의 1층에 보통 이렇게 넓게 되는 거를 선호하는데, 이거를 건물 안에 조경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처럼 만들어져 있는 걸 세운다고 치면 조경이 가운데 가게 되잖아요. 그럼 입체적으로 그런 걸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완화를 시켜주거나, 어차피 심의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좀 더 그게 버텨야돼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정해서 하다 보면 건축선을 정하고 뭐 도로 너비를 정하고 가로계획을 하다 보면 그걸 다 빼고 남으면 이게 굉장히 획일적인 그 계획 공간밖에 안 남아서, 그 안에서 개발을 할 때 좀 더 입체 결정을 좀 더 자유롭게 제한을 해서 심의를 통하거나 법 제한을 훨씬 완화시켜 준다면 좀 더 독특한 건축물도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공간들이 그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벗어나서 좀 독특하고 다른 그 좋은 이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최근에 뭐 우리 신속 통합이라든지 이런 게 막 등장하는 대상지들이 정말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입체 결정 같은 거는 많이 활용을 하는 추세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자. 예를 들면 뭐 공간적 범위 결정이라든지 이런 방식도 활용 같이 해서 좀 더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늘 사회도 보시면서 고생하시는 우리 제가 성함이 기록이 안 돼 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오주형입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오주형 저는 사회를 중심으로 맡고 다른 예. 분들이 이제 주로
의견을 주시는 걸로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모아타운이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례를 볼 때, 어떤 경우는 뭐 사업 신청을 해서 잘 신청이 돼서 승인을 받고, 어떤 경우는 또 보류가 되고 뭐 그런 경우를 좀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입지적인 특성에 따라서 해법을 잘 제시를 못해가지고 그리고 그 생활권의 어떤 측면에서 그 나름대로 해법을 잘 제시를 못해서 이제 그런 차별화된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10만 제곱미터의 기준이 있지만 팀장님이나 소장님이 발표하신 대로 보면은 역세권 부분 같은 경우는 뭐 한 3만부터 해서 6만, 10만, 그리고 20만, 30만 아파트 단지로 보면은 뭐 인보고 그다음에 단지 뭐 소생활권, 중생활권식으로 그렇게 계속 퍼져나가는데 개발된 구역만 아주 잘 꾸며진 다음에 나머지 쪽을 또 어떻게 관리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 형태적인 스카이라인 그런 걸 어떻게 균형 있게 이게 가야 되는 수 있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그냥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해진 어떤 그런 룰대로 과정대로 이렇게 진행되면 하지만 좀 넓은 측면에서 그 마스터 플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타이팔로지라고 그 다양한 유형별로 가이드라인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업 지역이 많이 발달해서 같이 이렇게 엮어서 시장 부근에 있는 것이라든가 학교 기반 시설과 같이 있는 곳이 주거 중심이라든가 좀 타이프를 더 세분화해가지고 뭐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 그런 거좀 자세히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사회도 보시면서 정말 건설적인 제안 많이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아마 제안해 주신 거에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신 것 같아요. 마스터 플랜 같은 거라든지 유형별로 여러 가지 복합되니까 가이드라인 같은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온라인에 아마 많은 분들 계시는데요.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미리 이렇게 타이핑으로 이렇게 텍스트로 보내주시면 우리 관리하시는 분이 모아서 나중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거 미리미리 좀 톡으로 날려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LH의 권혁삼 기부를 보시고.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연구원에서는 그 국토교통부를 지원해서 이 소규모법 제정부터 참여해서 또 이사대책으로 해서 관리지역 도입 그리고 또 얼마 전에 그 관리지역에서 좀 미비했던 것들 뭐 주민 제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제도 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12월 달부터 다시 그 소규모 정비법에 대한 제도 개선을 또 추진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논의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제도화해서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소규모 주택 관리 지역, 그다음에 모아 주택 타운이 되는 그런 제도에 좀 하는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좀 감사드리고 또 뜻깊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시 모아타운에 대해서 김조 팀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또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제도를 이해하고 또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할 수 있었고 또 조영석 소장님께서는 그 서울 시내에 다양한 어떤 사업지를 사례를 제시해 주면서 다양한 지금 사업 유형들이 있는데요. 그 유형들에 맞춰서 좀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또 한편으로는 사업할 때가 너무 많구나라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이 모아타운이 이제 도입된 그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처음에는 좀 그 소규모 주택 관리 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이 좀 난개발되기 때문에 그걸 좀 계획적으로 유도해서 어떤 데는 사업이 되고 어떤 데는 사업을 좀 활성화하고 또한 또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특례를 주기 위해서 일정한 지역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이 모아타운은 약간 재개발처럼 약간 크게 이렇게 가는 게 있어서 좀 지방에 있는 것과는 또 다르다. 그래서 약간의 처음에 어떤 의도랑은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 도심권 내에서는 재개발과 다르게 기존의 도시 조직을 좀 유지를 하면서 새롭게 어떤 제안을 해주셔서 좀 정책적으로 좀 좋은 모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런 쪽으로 가고 또 지방에서는 또 지방도시에 맞게 또 가고 그래서 이렇게 좀 개발되는 것들을 좀 잘 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들을 저희가 국토부랑 같이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오늘 논의된 자리 의견들을 많이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협조를 너무 잘해 주셔서 잘 나가는 것 같고요. 특히 아마 권 박사님 그 제도 개선할 때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좀 해서 네. 이런 형태를 좀 대도시형으로 많이 보급하는 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재생위원회 조중영 위원장님께서 간단한 우리 앞으로 자유 토론을 유도하는 네, 네,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도 겸해서 짧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현재 시대 우리나라 또는 전 세계적인 화두 키워드가 인구 소멸이잖아요. 그에 따른 그 도시와 도시에 대한 그런 정책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모아타운 또는 재개발 재건축 등을 하는 이유는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이 되게 불량하고 노후되고 비싸게 쓰니까 다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주거 환경 개선의 의미가 사실 굉장히 강하죠. 그게 이제 현재 이제 그 요구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 위한 개발 방식인 것 같고 이 향후에는 그럼 또 이제 뭐 또 다른 개발이나 정비가 필요할 텐데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선진국 사례도 있지만 빈집 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인구 소멸이 되어지는 그런 빈집들로 인해서 노후화되는 지역들, 도시들 그런 도시들에 대한 개발을 지금 예상을 하고 이런 모아타운 등 재개발 재건축 정책 등을 이제 수립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현재에 대한 그런 조건을 주는 것 외에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저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 현재 도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방 소멸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구 자체가 줄다고 인구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요구도 달라지고 이런 다양한 미래 변화까지도 좀 고려해서 그런 건설적인 얘기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지지를 말씀해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시간 많이 아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아마 지금 혹시 온라인에서 이렇게 질문 사항 혹시 들어온 거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우선 혹시 여기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토론할 겸해서 제안해 주실 분 있을까요? 예, 네, 없으신 것 같은데 혹시 온라인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은 이렇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진행하면서 나오면 네, 예,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오늘 좀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발제하신 두 분께서 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먼저 우리 조영석 네. 실제 이제 현장에서 보면 예, 분담금이 답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는 도시 공간이라든가 이제 이런 공공 정책이 중요하겠지만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사활이 달린 문제거든요. 1억 미만으로 떨어지면 살 수 있는 거고요. 2, 3은 무조건 지방으로 쫓겨가야 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알 수 없는 인생이 노후 인생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이 가져가는 용적률 요게 이제 아까 비례율하고 관계되는데 대략 지금 주민 분양가는 대략 정해져 있어요. 85%. 그 우리 시세에. 그런데 이걸 1억을 높이냐 낮추냐가 굉장히 치열한데요. 재개발에서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 비용 구조가 너무 고비용 구조가 돼서. 근데 모아타운을 따라갈 수 있는 재개발 수법이 없어요. 너무 탁월하다는 거예요. 300%만 줄 수 있다 그러면 거의 뭐 빌라가 보통 땅 10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라 사는 사람들이 25평까지 거의 공짜로 갈 수도 있을 정도로 조금 돈은 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게 가능하고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비싼 아파트냐 싼 아파트냐인데 1000평만 넘어가면 중정도 생길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나올로는 아니잖아요. 이러다 보면 아파트 가격이 뭐 서울에서 귀한 주택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격은 유지한다고 보고 그 정도면 또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실제로 1억이냐 3억대냐 아니면 1억 미만이냐 요게 극명하게 갈린다고 보여지고요. 모아타운이냐 아니면 기존의 대규모 재개발 수법이냐의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300%를 줄 수 있으면 사실은 200%에서도 건축 규제를 완화 안 해주면 200% 찾아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모아타운에서는 그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300%만 줄 수 있다면 단지와 빌라 사는 사람도 재개발을 통해서 뭔가 노후 대책도 되고 한번 점프가 될 수 있고 그 특히 모아타운에서 특정 지역에 특례가 좀 들어가서 이 지역은 300% 갖고 도저히 주민들이 견딜 수가 없고 재정착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특히 반지하 빌라가 있는 지역에서는 1.2배수까지 줄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저는 분담금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민의 눈높이에서 좀 정책을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분담금이 1억 내외에서 그 이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을 오히려 우리의 목표로 삼고 두 번째 목표는 또 이제 도시적 목표도 있겠지만 그렇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주체인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의 컨설팅 업자라든지 빨리 한탕하고 나가고 거기서 수수료 받고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밑그림을 그리고 주민은 소외되어 있는 이 구조가 그 아까와 같은 그래서 갈등 요인이 되고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 예, 감사합니다. 이게 보니까 이제 조금 토론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뭐 주제를 던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핵심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그 주민 부담을 줄여야지 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사업의 활성화 그게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그 차원에서 먼저 좀 이런 그 부담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아마 오늘 다양한 개발 수법을 한번 적용해보자. 뭐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 있으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무래도 우리 이제 권 박사님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지 않을까요? 다양한 사업 방식이 지금 도심 내에 저희도 그 이사 대책 때 뭐 공공 재개발,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하고 있고 최근에는 민간 도시개발법이 지금 국회 통과해서 역세권에 새로운 개발 사업이 또 들어오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또 겹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수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LH에서도 주민들 설명해야 할 때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알기도 어렵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주민들한테 가장 맞는 사업에 대해서 공공에서 이렇게 좀 컨설팅을 할 때 알려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하고 또 유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어떤 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쪽은 이렇게 가는 것이 뭐 공공에서 서울시에서는 잘하고 있으시겠지만 좀 그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좀 알려주게 해야지 그냥 업체들이 와서 이렇게 막 그렇게 주민들을 위한 것보다는 사업자 위주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그런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제도나 그런 공공에서 지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네. 선생님 그건 어떠세요?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제 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 요거 그 수법 하나에 의존하는 거에서 조금 더 아까 우리 제안도 나왔지만 역세권 활성화라든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좀 복합해서 적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근데 뭐 당연히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개념을 만들 때 가로주택만 하는 건 아니었죠. 거기에 소규모 네, 재개발, 네, 자유주택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해서 한 취지로 만들었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러면 도시 조직이 잘 조직이 돼 있는데, 그다음에 안 돼 있는 데는 어떤 차별성이 있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컨셉을 잡을 때는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어느 정도 된 지역들. 그래서 가로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된 지역들이 타겟입니다, 기본적으로. 만약에 도로가 여건이 나쁘고 안 좋으면 통합개발로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데는 재개발을 통해서 전체적인 기본 기초 인프라를 만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저희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인프라를 좀 더 확장하는 개념. 그래서 주거가 새롭게 변화되는 쪽으로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차별화를 갖고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전제 하에서 이게 우리 통합 재개발 방법과 이 모아타운의 어떤 시장 영역을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은 어떤 역세권 입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한 수법 같은 거는 당초에도 그런 거 원했던 방안이니까 그런 걸 활성화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신 것 같으면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또 하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주민의 눈높이라는 측면인데요. 제가 이제 총괄계획과 하다 보니까 하나 어제 이제 주민 상담을 했는데 이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업자라고 표현해야 되냐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어떤 시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초기 자기 돈을 투자해서 뭐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게 주민 대표를 모아 놓고 해다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입맛에 안 맞으면 그걸 갈아치우고 뭐 이런 활동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주민 대표들이 엄청나게 시리에 빠지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게 아마 이제 소규모로 가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의 이제 그런 아무래도 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게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 저 송재민 저 부사장님 아마 직접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이니까 그런 걸 좀 지키면서도 또 사업을 원활하게 또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직접 하는 그런 업체는 아니고요. 예. 저희는 이제 저희 회사도 도정법이 제정될 2000년대 시기에 이제 창업을 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꽤 많이 해온 업체입니다. 근데 이제 빈집특례법도 제정이 되다 보니까 관리 계획이라든가 도시계획 관련 업무들을 소규모 사업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민분들이 소규모로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옆에 단지하고 합류가 돼서 좀 더 큰 단지가 되길 희망하시죠. 근데 이제 그 요건상 소규모로 할 수 없다 보면 결국엔 저희 같은 기술 업무를 지원하는 업체보다도 이제 사업을 좀 이끌려고 하는 그런 업체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여러 불협화음이라든가 좀 부정적인 결과로도 계속 도출되고 있어서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기술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 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현장마다. 그래서 이게 그 정책으로만 어떤 방향성만 제시한다고 한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마무리되고 재입주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 말씀드리긴 좀 뭐 할 수 있는데 좀 세세하게 뻗쳐 있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중간 단계 코디네이터라든가 그 공공건축가라든가 요 부분은 인허가상에서 지원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초기에 그 사업 추진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리고 기초 비용에 대한 그 실질적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사업을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겠다 좀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지금 수시 접수할 수 있게 하고 사업지를 선정해 나가고 있지만 지금 이 자료에 보시다시피 전체 재개발 사업을 할 수 없는 소규모 지역들이 대부분이고 그중에 한 5%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요건도 좀 갖춰지겠죠. 근데 이제 현 시점에서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기 위한 신청 그리고 선정될 때까지 그 기간 그리고 선정된 후에 사업성을 좀 담보받고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과정보다도 초기에 어떤 좀 원동력을 주민들이 좀 안정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고민입니다. 저희는. 네, 아주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초기 단계의 주민들이 사실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옆에서 이제 어떤 시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로 들어온 사람한테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민의 의도보다는 그 시행하고자 하는 분의 의도에 맞춰서 가는 큰 부작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그 김미정 대표님은 아마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주민하고 같이 뭐 하는 걸 많이 하는데 이 주민들이 정말 필요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나서려면은 어떻게 좀 지원을 해주는 게 어떤 지원이 필요할까요? 어쨌든 이 소규모 정비 사업도 그 재건축 재개발의 형식과 약간 간소화했지만 같잖아요, 거의. 그래서 초기 단계라 하더라도 다 비용의 문제이고 그 비용은 당사자가 내는 게 저는 맞다. 그거를 이제 지금 내고 나중에 그거를 뭐 이렇게 다시 이제 돌려받는 이런 구조를 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그런 거 하고 이거를 사실은 정비업체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정비업체가 이 더구나 심이 나면은 관리처분 인가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다 돼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재개발은 오히려 사업 승인하고 관리 처분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대비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얘는 심의 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비용은 당사자가 내는 방법을 찾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를 공공에서 약간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아니면 정비업체 역할을 공공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가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원하는 사람은 뭐 절차든 뭐든 여러 행정 이런 거 해줄 수 있으나 결국에 대한 가격의 의사결정은 당사자가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드는 것. 그 초기에 뭔가 돈이 들어가는데 이제 이거는 시공사에서 뭔가 이렇게 빌려와서 뭐 한다거나 사전에 뭐 이렇게 선정을 한다거나 하는 구조가 적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적기 때문에 조금 작동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를테면 허그에서 뭐 5% 정도 이렇게 대출을 해준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뭐 여튼 대출이든 아니면은 돈을 모아놓는 돈그릇을 만들어 놓던 이런 것들은 당사자가 낼 수 있도록 이런 거. 제가 어제 이제 주민 상담을 해보고 나서 이제 그쪽 시행할지는 원분이 이제 뭐 10억대의 돈을 가져와서 몰랐죠. 그게 이제 오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매달 얼마씩 받기도 하고 이런 부작용도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제 주도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 드린 거는 주민들이 모여서 자체적으로 준비위원회를 만들어서 좀 조직화해서 하는 걸 하시라라는 권고를 드렸어요. 이제 보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가이드라인. 우리가 이제 정비 계획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생각, 관리 계획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는 그 전 단계의 부분도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런 것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 단계 관련해서 예, 말씀 하나 드리면요. 이제 실제 사례인데요. 좀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어차피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항상 발생돼서 변호사를 만나서 자문을 받아도 뭐 분당이든 뭐 시간당 받잖아요. 뭐 건축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 사전에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한 게 자기네가 이거 사업을 지금 해도 될지 아니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니까 다들 그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제 주변의 지인이 이제 어느 지역에 그 빌라에 사는데 그거를 이제 너무 오래돼서 그게 개발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없으니 저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그거를 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없겠느냐 할 건지 말 건지 해서 좀 고민을 하다가 도시정비 하시는 분 아시는 분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시행도 하긴 하는데 이걸 시행하기보다는 이제 금융 관련해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서 이 세 군데에서 좀 이 땅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첫 번째는 법률 자문 비슷하게 이 땅은 법률적으로 어떻게 됩니다. 그리고 시행을 하게 되면 돈이 얼마가 들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금 그 역세권이었거든요. 역세권 활성화를 하게 되면 정책이 이렇게 바뀌어서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건데 여기는 뭐 700%까지 있었잖아요. 주민들은 이제 거기에 이게 함몰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해서 주거 환경이 좋으면서 좋은 단지가 되려면 그렇게 700%를 계산해서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러면 한 300이든 320이든 정확히 계산을 해갖고 이 정도 됩니다 하고 설명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주판만 튀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심리적 거리가 좀 가깝게 가서 전문가들이 어떤 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네가 나중에 저희도 설계를 하고 이런 게 있겠지만 사전에 그분들한테 다 오픈해서 열어놓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정확히 드리면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합에서 뭐 돈 거래가 있다거나 그런 문제들이 사전에 차단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좀 엉뚱한 생각일 수 있어요. 보면은 관에서는 항상 재정비 사업 같은 거 할 때 이게 이 계획안을 만들어 와서 주민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할 때 지정을 하더라도 뭔가 의뢰를 와야지만 공공에서 검토를 하고 지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지금 요 사전 검토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해서 사전 검토하는 거 말고 그 이전에 검토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개발을 할 건지 말 건지 해서 그거를 관에서 좀 주도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전문가들의 그룹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우리 단지가 어떤지 좀 궁금하다. 그러면 아주 깊게는 아니더라도 그 법률 자문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좀 투명하게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이해 폭을 넓힐 수 있는 걸로 가면 사회적으로도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서울시에서 경험을 우리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을 할 때
사전에 이제 재개발에서 해제된 구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를 때 대해서 이렇게 해당 전문가들이 좀 가서 설명회도 열고 듣고 해서 마음의 결정을 해서 관리 사업으로 가고 뭐 이런 걸 했던 기억이 나서 이것도 우리 이제 관심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하는 게 중요한 해보는 것도 시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우리 SH에서 우리는 그런 사전 검토 이런 걸 해 주시는데 최근에 안 하기로 했다고 그래갖고 그건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네,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정밀 분석을 해주고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안 한다고. 실효성이 좀 없어서 네. 그 일반 지역은 안 해주고요. 아. 그러니까 모아타운 안에서는 이걸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시범 사업이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은 처음에 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 단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법적으로. 정비 사업 업체도 조합이 설립돼야지만 선정할 수 있게끔 돼 있다 보니까 초기에 이거 만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SH에서 지금 지원해주는 사업을 네, 네. 하고 있고요. 네. 저희가 말씀하신 그런 그 조합설 응. 초기 지원 응. 이런 걸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훌륭. 조합을 잘 설립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응. 공공의 역할이다. 맞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 이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건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빈틈을 비집고 이제 이런 일로 네, 약간 그분들이 추진위를 만들 때부터 서로 오해가 많더라고요. PM이든 이런 네, 네, 업체들이 네. 막 나서 거기에 그 업체들이 가서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저도 좀 말씀하시죠.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이제 LH 등 SH 등에서 초기에 일종의 뭐 이제 사업을 지정받은 거에 한해서 초기 검토부터 기획 비용을 다 이제 준비를 해주면서 안을 다 마련해주고 그 사업지가 보다 더 공공화될 수 있도록 안도 더 유도를 해주고 또 좋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사실은 그때도 굉장히 좀 그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지역 주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왜냐하면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막 얽혀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주민들이 자의적으로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그런 절차 등이 사실은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해왔죠. 일종의 뭐 지금 흔히 말하면 활동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굉장히 고생 많이 하면서 해왔다고 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에서 실제 그런 센터들을 방문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간담회를 하고 드리면 다 이제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주민의식이 잘 이제 형성돼 있는 곳은 개발 방향이 좋은 쪽으로 잘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게 관주도만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또 개발 그 사업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해서만도 안 되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널리 좀 뭐라 그러죠? 교육은 아니고 이해 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터전을 같이 마련해 나가는 게 사실은 이제 최후의 개발했을 때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라고 보고 거기에 비해서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때문에 분담금을 많이 내면 사실은 부담스러워 못하잖아요. 이게 지역별로 따지면 강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비싸니까 분양할 가격이 비싸니까 조금만 해도 거기서 나온 돈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해요. 강북이나 나머지 기타 여러 지역 등은 사실은 팔 가격이 싸니까 분담금만 커지는 거죠. 결국은 공사비하고 토지대인데 토지대는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니까 됐고 공사비를 이제 좋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막 지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옛날처럼.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가들이 아까 이제 서울시에서 보여주셨던 그런 그림들처럼 좋은 가로 환경과 그런 것들을 갖되 기본적으로 효율화될 수 있는 이쪽이 좀 많이 나오죠 모듈러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좀 잘 개발해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향후에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미래는 또 어떻게 될 거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면 노인만 남으면 또 어떡할 거냐 교통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 지역은 또 어떡할 거냐 복잡하잖아요. 사실은 지금 옛날에는 그냥 살기 위해서 쉘터를 만들었지만 지금은 그것까지 고려해서 미래 비용을 감안해서 뭐 어떻게 또 바뀔지 모르겠지만 감안해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지속으로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그러는 중에 이제 우리가 시간이 3시 42분이라서 목표한 시간 40분을 약간 초과했는데 어쨌든 뭐 혹시 뒤에 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을까요? 저희 또 함께 해주셔가지고 어떠시면은 이제 조금 정리를 마치면 아마 우리 제일 목적은 있는 것 같아요. 분담금을 줄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주거 환경 개선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자라는 그런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조금 더 그런 걸 개선하려면은 다양한 수법을 같이 적용하는 방안을 조금 더 해보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주민 주도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이해를 폭을 넓히고 그걸 좀 도와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사전 지원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사실 또 하나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한 부분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기법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까 말한 입체적인 공간 활용, 심지어는 이제 반대로 공간적 범위 결정이라든지 아니면 건축 협정부 부분을 어떻게 이어갈 거냐. 그 다음에 이제 그 녹지 지역이 포함됐을 때에 아주 녹지 지역을 아예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에 대한 걸 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계되어 있을 때에 어떤 부담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 요즘 학교가 비어나가고 그러다 보니 다양한 그 계획적인 측면에서의 방안에 대한 연구들은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아마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한다면은 정말 우리 지금 어찌 보면 사업성이 좋고 여건이 좋은 곳이 막 개발되고 나서 이제 정말 필요한 주민들이거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서 많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이 논의가 아마 새해 벽두부터 아마 이 시작된 거라서 올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우리 서울시에서도 아주 선도적으로 해주셔가지고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만나서 이렇게 잘 해결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적극적으로 또 한국건축사협회에서 이런 자리 또 만들어 주신 거 정말 대표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축가협회에서 해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정말 많이 가져주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 새로운 방법에서 항상 제가 우리 조 대표님 뵐 때 항상 새로운 제안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보고 있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마주하고요. 오늘 뭐 이번 세미나 토론은 이 정도로 하고요. 마무리는 우리 사회자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지금 토론회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저희 그 한국건축가협회 도시재생위원회에서는 오늘 논의된 많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앞으로는 또 다른 새로운 주거 모델이라든지 다양한 접근과 시도를 통해 건축문화 진흥을 위해서 이룰 수 있도록 세미나를 계속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서 참석해 주신 패널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세미나를 위해서 후원해 주신 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